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대전문학관에서 오늘 작가 김도은 선생님의 신작 조뚜라는 소설집 출간 기념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자 이고은이고 옆에 저희 김도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때 전에 그 아줌마 인문학이라는 예, 그랬죠. 그 인문학 서적 네네. 아주 쉽고 잘 모두가 예.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서적을 출간하실 때 제가 또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토크를 너무 이게 뭐랄까 잘해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진짜 개런티 받고 다니는 사회자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게 언제였죠? 작년이지 않았을까요?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불과 거의 1년도 안 1년 돼서. 정도 됐죠. 그렇죠. 예. 1년도 안 돼서 또 새로운 책을 이렇게 예. 1년에 한 번씩 내시면 앞으로 한 40권 정도 더 100세 시대니까 예. 40권 정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뭐 이 양으로 승부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출간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요? 예. 대단하시네요. 예. 글 쓰는 기계라는 별명을 가지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다작을 하고 계신 김도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전에도 제가 봤지만 예. 김도은 작가님 이제 이력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면 예. 아주 대단하시죠. 이 책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몇 권째시죠? 이게 아마 13개째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와, 예. 인문학 서적도 있고, 수필집도 있고, 예, 문학서, 비문학서, 뭐, 다양하게 있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책을 내셨는데, 그럼 할 때마다 이런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출간했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좀 크게 출판 기념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얼음 조각도 좀 하나 깎아놓고, 뭐, 지방 가수들 불러다가 뭐, 공연도 좀 하고, 근데 그때가 마침 우리 어머니 칠순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칠순 잔치를 내가 좀 폼나게 해드리려고 호텔 대연회장에서 출판 기념회를 아주 크게 해서 이제 그 친인척들 뭐 제 지인들 이렇게 불러다가 크게 한번 했었는데 이 출판 기념회를 책 낼 때마다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좀 주변인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계속 와야 되고 뭐 책을 사야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번 하고서는 바로 여기 문학관에 이제 있어요. 이제 조그만 방이, 공연장이 크지 않아요. 교실보다 조금 클까? 이런 데서. 지금 이 장소에. 여기 아니고 저 옆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친인척들, 제가 이제 한 3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전에서 꼭 초청해야 될 분 3분. 문인협회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가족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뭐 색소폰 부는 분도 있고, 뭐 오카리나 부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타, 클래식 기타 하는 우리 조카도 있고, 또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술가 집안이시네요. 그건 아닌데 취미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저는 항상 어머니 생신, 이제 가족 잔치를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시잖아요. 자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재능잔치도 하고. 아드님 자랑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건 또 이 친인척들한테도 또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제가 어릴 적부터 로망이 대한민국 교보문고. 그것도 광화문. 요새는 강남점이 광화문점을 압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모나 뭐 이용 시설, 판매 부수 이게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상징적인 광화문 교보문고. 왜냐면 제가 20살 때 거기를 가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시골에서 정말 아무 그 문화 혜택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서울 애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책을 평생 처음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죽기 전에 반드시 책을 쓰고, 내 죽기 전에 반드시 광화문 교보문고에 내 책을
꽂겠다. 아직 안 꽂혀. 아니에요. 여러 번 꽂혔어요. 그렇죠. 응. 이렇게 많은 다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몇 회 전인가요?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제가 작가 사인회를 했어요. 저자 강연회 하고. 성공을 하셨네요. 꿈을 이루신. 네,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될래, 돈을 얼마를 벌래,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를 하고, 사람들 줄 세워서 이제 사인도 해주고, 거기서 저자 강연회. 그래서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대전 계룡문고라는 데서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고향이 또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청주, 거기서 휘계문고라는 데서 지인들 불러다가 저자 강연회. 네, 이 책은 이런 책이다. 강연하고 지인들 불러서 이제 조촐한 음료 마시고 파티하고 사인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 뒤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찍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보내주고. 교보문고에서 예. 그 사인하셨을 때, 예. 꿈에 사인을 하셨을 때, 했죠. 그때 출간했던 책은 어떤? 그게 이제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실용서. 실용서. 네. 책 쓰는 방법. 그렇죠. 책을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쓰는 거고 무엇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쓴 책이죠.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많이 그 팔렸을까요? 책은 이제 증보판을 냈죠. 대단하네요. 네, 증보판을 냈죠, 그 책은. 그러니까 이 문학서나 이런 거는 제가 저명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대전에서는 또 유명하신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비문학서는 이제 제가 출판을 할 때부터 기획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굴 겨냥해서 얼마 정도 팔리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은 지금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증보판 이제 냈었죠. 네.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랑 또 홍보야 울지 마라. 요 책도 그렇죠. 같이 실용서로서 많은 좀 사랑을 받은 걸로. 예, 알고 홍보야 울지 마라도 좀 어느 정도는 팔렸죠. 그거는 홍보에 대한 대안이죠. 예. 홍보야 울지 마라를 살짝 이렇게 바꿔서 홍도야 울지 마라. 홍보야 울지 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를 바꿔서 딱 스치더라고요, 제목이. 홍보야 울지 마라.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노말한 제목으로 갔다가 내가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장 바꿔야 된다. 출간 이틀인가 3일 남겨놓고 이걸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홍보야 울지 마라로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언론에서 페이퍼 매체에 근무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어디서 근무하셨죠? 저는 여기 뭐 대전에 있는 일간지 충청투데이 하고요. 금강일보라는 데서 기자를 하셨죠? 기자 오래 했죠. 네. 기자하고 이제 데스크도 보고 뭐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로 관공서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하는 홍보가 너무 구태스럽다. 이게 대중에게 알리는 홍보를 하기보다는 자기들 홍보 실적을 상부에 보고하는 용이다. 우리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어요 라는 것을 기관장이나 부서장들에게 보고하는 용의 홍보를 하지 말고 실제 독자, 주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려라. 그들은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 홍보 실적에만 관심을 두느냐 라는 내용으로 썼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썩 많이 팔리진 않고 그냥 그것도 인쇄는 좀 받아봤어요. 예. 그러셨군요. 제가 그 작가님의 이력 이렇게 보다 보면 특이한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의를 좀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기자 생활 할 때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관이나 이쪽으로 강의를 좀씩 나갔었어요. 이제 제 분야를 가지고 언론 홍보를 하는 방법. 기자란 누구냐? 기자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당신들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제 언론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걸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무원 연수원이나
뭐 이런 데를 출강을 조금씩 했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 강의를 하는 게. 그래서 나는 글쓰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줄 알았더니 강의는 그거보다 좀 더 재밌더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평생 한 직업으로 사는 것도 썩 잘하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그냥 접고. 근데 이제 그 비상임으로 이제 아직도 언론사에 이제 끈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칼럼, 뭐 사설 이런 걸 좀 쓰긴 하는데 이제 사대보험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와서 강의하는 업체를 차려놓고 이제 사실 그 이제 저도 개인 강의를 하지만 강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제 좀 그걸 진행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런 업체인데 열심히는 안 해요. 제가 아우 막 너무 바빠 이 책도 쓰랴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게 영업인데 영업을 열심히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해서 먹고는 살아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강의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책도 쓰고 가끔은 책을 쓰고 싶은데 집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소정의 집필료를 받고 집필을 대행해 드리기도 해요. 그런 것도 뭐 전격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도움이 요청이 오면 뭐 좀 도와드린다는 셈 치고 하기도 해요. 그러셨군요. 강의 주제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인권, 예, 인권 문제, 또 대전학, 예.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카테고리에서 저는 인문이에요. 인문학. 인문. 그래서 이제 책 읽기, 책 쓰기, 글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건데, 철학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다년간 공부를 했더니, 그냥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네, 그 히트를 많이 치셨다고. 그 한번 대박이 나셨다, 소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별로 이제 인문학은 사실 매니아층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식히고 뭐 먹방을 즐기고 연예인 얘기 그다음에 뭐 정치 토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인문학을 소재로 한 강연을 즐기는 분들은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이제 다수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인문학은 교수들이 하는 거다. 교수들이 해. 근데 저도 교수분들이 하는 인문학 강연을 이렇게 듣고 하면 대중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이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투박하게 내가 아는 거 이것저것 막 잡학사전처럼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그걸 이제 휘발해 버리니까 너무 아까워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뚝뚝 올렸는데 별스럽지 않다가 하나가 터졌어요. 하나가. 그냥 무심코 쓴 건데 그 조선의 3대 천재가 누구냐. 조선의 3대 천재요. 예. 그래서 그걸 썼는데 그게 몇만 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단숨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짧은 게 많이 본다 이거에 대한 편견을 그때 깬 거예요. 그게 1시간 반짜리였는데 그게 그 한 꼭지 가지고 10,000시간 이상 12,00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누적 1시간 반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제목 보고 들어왔다가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걸 안 1시간 빠져나가는 반을 못 빠져나가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김도훈 작가님의 유튜브로 지금 클릭하시면 예. 그랬죠.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 좀 이제 다른 것들도 몇 개가 좀 터지는 듯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 쓰랴 뭐 하랴 뭐 가을에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강연 좀 다니랴 하니까 관리를 소홀하니까 이제 다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언제 한번 기회가 올 겁니다. 쫙 치고 올라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뭐 유튜브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그럼 도대체 책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시는 거나 비슷한데 언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을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의지가 박약해서
이제 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 눕고 싶고, 그죠? 편하고 싶고, 뭐, TV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지, 이걸 책상에 앉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령 동호회를 여러 군데 드는 거죠. 소설가 협회도 들고, 뭐, 문인협회도 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에 들어서, 이제, 그 일정 간격으로 이제 책을 발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원고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쨌든 내야지, 회원으로서. 회비도 내고, 원고도 내는 게 회원의 기본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쓰고, 또, 언론사에도 정기적으로 칼럼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칼럼을 보내면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가 또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소설가 협회. 그래서 거기다가 내는 거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요번에는, 가끔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작가들한테 이 창작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방마다. 네. 대전의 경우 대전문화재단이라는 데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제 응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이 책을 낼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된 거예요. 덜컥. 작품은 없는데. 없는데. 4개인가 써놓고, 띄엄띄엄 써놓은 게 4개인가 있었는데, 이게 덜컥 지원 대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소설책을 내서 아는데, 단편을 내려면, 단편 10편 정도 있으면 책 두껍기가 적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4편밖에 없는데, 시간은 임박해 있어.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소재. 이게 요거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소재가 중요한 거예요.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몰고 나갈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한데 마침 소재를 대충 긁어 모으니까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1달 반 동안 이제 불필요한 음주. 만남. 이거 다 끊고 그냥 저녁에 딱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몰입해서 1달 반 정도 썼더니 1달 반에 6편 정도를 물론 이제 낮에는 내볼일 보고 밤에 주로. 밤에 쓰죠. 아무래도 밤에 몰입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데보다는 조용한데, 그리고 뭐 이 어두컴컴한 데보다는 이제 이 스탠드를 켰을 때 집중력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고요할 때 밤에 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이걸 좀 빨리 써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다 썼죠. 쓰고 나면 너무 기뻐요. 재밌어요. 내가 이걸 썼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내가 다시 읽어보면 야, 이거 되게 재밌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4개 정도를 먼저 이제 해놓으시고, 네. 6개를 집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4개가 이 10개 중에 어떤 작품들이죠? 그게 제가 지금 작품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페이퍼에다 해왔어요. 옥구는 써놨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달빛도 써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썼던 나는 거죠. 좋았다, 예.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더라? 꽃너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를 써놓고, 나머지는 이제 뭐, 몰아서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군요. 여기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보셨죠? 예. 네네. 대전의 지명들이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뭔가 다른 책과는 다르게 허구가 아니라 마치 실제 있었던 일 같은, 마치 우리 옆집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 같은 그런
생동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명을 굳이 허구로 안 쓰시고 실제 있는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라든지 뭐 그런 거를 쓰신 이유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내가 서울 가서 서울 사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고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디스커션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또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소설을 쓰는데 너 촌놈 아니랄까봐, 왜 배경이 충청도 아니랄까봐 대전, 뭐 홍성, 예산, 뭐 맨 그 근고냐, 그 근교 얘기만 해. 좀 넓게 쓰지, 왜 맨날 그 충청도 얘기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아니, 내가 생활하는 데가 여기고 내가 이 동네를 너무 잘 아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뭐 굳이 서울 중심으로 쓸 필요도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대전을 배경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충청도를 배경으로도 재밌는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굳이 모르는 지명을 갖다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구도 많지만 최소한의 그 사실에 근거하는 뼈대는 사실이고 거기다 이제 온갖 가설 뭐 이렇게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내 근처에 가까운 이야기를 쓰니까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 예를 들면 뭐 문화동에 문화초등학교 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그 동네를 뭐 썩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정취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마다 그 정취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렇죠. 아,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동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으면서도 이게 소설인지 현실인지 수필인지 그런 건지 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사람이라면 더더욱 예. 그 대전 분들이라면 이 소설이 좀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소설 대부분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뼈대만 있고 나머지는 다 허구로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제가 그 591927 그렇죠? 1927년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작가 노트에 실제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던 분인데 문단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정말 저는 그분하고 변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10살 이상 차이 났지만 그분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막걸리 먹고 뭐 잘 놀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옥구가 군산 옆에 있던, 지금은 이제 옛날에 옥구군과 군산시가 합병이 돼서 군산시로 통합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 얘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대단한 이제 존경심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독립운동가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소장농이었다는 거야 거기. 그래서 소장농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 저는 만주 가서 총 쏴야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분도 자기 아버지를 소재로 해서 이제 이 소설을 본인이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그 작업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급성 어떤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좀 뭐 하나 써야 되겠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빈약해요. 그래가지고 현지도 한번 갔다 오고 그 일반 책이나 신문 기사는 없고요. 이게 보니까 논문에 당시에 그 지역의 일제의 수탈, 그 다음에 그 수탈을 저항했던 농민들의 저항운동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된 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뼈대를 알고 거기다 상상력을 보태서 그분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넣어서 이제 그 20대 청년이
마을 주민들을 뭐랄까 리드해서 그 저항운동을 펼치는 과정, 고문을 받고 끝까지 저항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다 이제 실은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소재들이 실제로 주변에 있는 거에서 찾으시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야 생동감 있고, 아무리 소설은 거짓말이지만, 기본 뼈대는 가져와야죠. 처음부터 생으로, 뼈대부터 모든 것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술 먹다가 얼핏 들은 이야기, 이게 탁 여기 스쳐요. 그럼 이제 수첩 꺼내서 수첩을 딱 꺼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놓죠. 그러면은 그 메모가 나중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얘기 재밌네. 뭐 길게 장황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먹다가 잠깐 얘기한 거.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요거를 각색하면 소설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모해놨다가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써? 이 볼륨, 야 이걸 어떻게 써? 이 볼륨에 지쳐서 이제 겁을 먹어요. 야 난 한 장도 못 쓰는데 그걸 얼마 걸려? 뭐 이렇게 어떻게 쓰나? 이거인데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뭘 쓸 거냐가 중요해요.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 이런 거. 뭘 쓸 건지를 정하면 그다음부터 쓰는 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작가님에게는 예,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예, 술을 마시고 예, 만남을 가지고 예. 떠들고 노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구하고 만나러 갈 때 내가 오늘 여기서 뭐 재밌는 얘기거리를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심히 듣는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듣다가 딱 죽는 거예요, 그걸. 요거 재밌다. 이거 요렇게 이제 살붙이면 작품 되겠다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꼬치꼬치 묻진 않아요. 왜? 큰 줄기만 가져오고 이거 살붙이는 건 작가가 붙여야 돼요. 그걸 다 갖다 놓으면 그게 수필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뭐, 현실이니까 수필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요.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소재를 이제 주변에서 찾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소재를 딱 찾았을 때 기뻐요. 막 쓸 기쁨에. 그렇죠. 이런 거 써야지. 아. 천생 작가신 것 같습니다. 천생 작가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제목이 예. 조뚜?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설마 그랬죠. 근데 설마가 그 설마가 단어일까? 역시예요. 그건데 살짝 입에 담기 민망한 예. 맞죠? 맞죠. 그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10편 중에 한 편의 제목인데 그 한 편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이 한 주인공의 별명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거칠고 문제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 단어를 많이 말해서 네. 요 별명을 가졌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입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언행, 뭐 행동 모든 게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도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도 많고 뭐 처자식도 다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있는 데서는 직함이나 이름을 부르겠지만 없을 때는 그냥 그 조뚜 어디 갔어? 이 조뚜 이 새끼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사람의 품행이 거칠으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썼는데 되게 웃기는 게 이게 이제 사실 편한 사람들끼리는 이거 또는 이보다 더한 말도 자주 해요. 뭐 편하게. 근데 뭐 가령 격이 있는 자리라든가 또는 이제 남성들끼리는 편하게 하고 여성들끼리는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성 남성이 섞여 있고 그러면 이게 좀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여성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아저씨, 조2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 조2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이 창문을 확 열어줬어요, 내가. 뭐 어때? 좀 해. 스트레스 좀 풀고, 재밌게 말해. 그래서 이 책 발간된 이후에 저한테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정이 가장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10가지 작품 중에 정 가는 작품들이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10개 작품이 다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그렇죠. 다 재밌고 다 작품이 애정이 있는데 10개를 이제 제목을 잡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표제로 잡는 거죠. 네. 꺼내서. 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여러 그 단편 소설들이 있잖아요. 뭐 운수 좋은 날, 소나기 이렇게 다 단편이에요. 뭐 이렇게 두꺼운 장편이 아니에요. 요 정도 길이의 단편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진건이 뭐 이렇게 작품을 몇 개 썼다 그러면 그 작품 중에 대표작 이름을 꺼내서 표제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0개의 작품 중에 대표작인 표제를 꼭 대표작이랄 건 없어요. 왜 이 단어를 굳이 앞에 딱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을까? 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기억하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돼요. 저게 뭐야?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 얘기하셨지만 설마 그걸까? 하는 그죠? 그러면서 아마 이 책의 제목은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절대 잊지 않을 책의 내용은 뭐 잊을지 몰라도 이 제목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제목이 강렬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렬한 제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가장 임팩트가 강하고 여러 사람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제목을 쓰자. 그래가지고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출판사 사장님한테 나는 이 책 표제를 이걸로 하고 싶다 하니까 깨우뚱깨우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사람 같으면 에이 김영 그건 아니지. 그리고 그 소설 그 편의 제목도 바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나름 문학을 아시더라고. 좋은데? 해봐. 뭐 어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목인데. 진짜로 하나밖에 없는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거. 네, 그 작가님의 이름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조뚜 있잖아. 조뚜라는 그 예. 소설집 쓴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책 표제를 정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 별명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곤란한데? 그거는 염려를 했어요, 사실. 근데 워낙 다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더 강렬하고 멋진 책을 출간하실 예정이니까 그래야겠지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요. 네. 그 가장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 중에서 요건 진짜 조금 잘 썼다. 요건 진짜 좀 많이 재밌다. 추천할 만한 한 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이제 식상한 얘기 같지만 저는 황홀한 무지개하고 꽃넋이 좋았어요. 황홀한 무지개와 되게 보면 이제 이 클로징이 대별이 되잖아요.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황홀한 무지개는 그 성소수자인 딸이 그 부모와의 갈등, 이해 못하는 부모와의 갈등, 더구나 이제 그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해서 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더 중요했던 그 부모하고 갈등을 하다가 딸은 결국은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모가 결국은 자기 딸을 이해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이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내 딸을 혐오한다는 거죠. 차별한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자식이 살인을 하고 와도 남들처럼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왜? 내 새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녀들이 성소수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펄쩍 뛰는 거예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다. 무슨, 하다가 나중에는, 내 새끼인데. 하고 이제 그분들이 내 자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내 자식을 이유 없이 편견으로 생각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이 극 중의 주인공인 재은이가 네. 아주 슬기롭게 그 과정을 개척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엄마인 최에스더가 그 딸을 결국은 보듬는 거,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세상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막 차별하잖아요. 나와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렇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제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인권소설이죠. 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쓴 거고, 이제 꽃넋은 이제 자식을 자기의 이제 소유물로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근데 그 자식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처럼, 사실은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요새 엄마들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이들의 이제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학교 다녀? 우리 아들 어디 기업 다녀? 우리 아들 무슨 고시 봤어? 미국에 어디 학교 갔어?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화 시키고 막 어떤 프레임에 넣고 막 쥐어짜고 가두고 이런 집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신 그러다가 이 다은이처럼 돼. 당신 딸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곱게 자란 아이가 이제 학교 교사가 되는데 나중에 첫 출근 전날 자기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줬거든. 수강 신청도 엄마가 해주고 학교 갈 때 가방도 엄마가 싸주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학점이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막 교수한테 전화해서 싸우는 것도 엄마가 해줬는데 자기가 이제 교사가 돼서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민원인으로 찾아올게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는 너무 온순하게만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에 겁을 먹고 결국은 이제 요새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동딸이 그렇게 되는 과정.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소유물화 시키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뭐랄까,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온 게 아니라 문자가 왔나? 너무 슬퍼서 자기는 이걸 읽고 울었다고. 그 정도는 아닌데, 요새 슬픈 일이 한두 개인가. 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자살률도 네네. OECD 국가 중에 1위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흔치는 않지만,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이 일어나는 자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충동은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뭐 우리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살아가고 있지만 뭐 성적순으로 행복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 잘하면 뭐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 나 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걷어치고 나와서 다른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정된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거든요. 네. 이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데 그 삶이 결코 난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이 재밌진 않을 것 같아요. 저같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난 너무 이제 스펙타클하고 좋더라고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예,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보면 소설들이 대부분 작가 노트라는 박스가 앞에 딱 붙어 예,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소설 하나하나에서 작가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소설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가 노트를 쓰는 게 네. 저의 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거를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니까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어. 야 그거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도 많았고 많지는 않았지만 소수 중에 야 작품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오롯이 독자의 몫이어야 되는데 왜 작가가 이런 강요하느냐? 그렇지 왜 이런 틀을 강요하느냐 뭐 길지 않지만 그 박스를 읽고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그렇죠. 이게 좀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 독자의 상상력을 방해하는 거다. 그 사람의 감수성대로 자기가 읽고 나름의 이해해야지 작가가 뭐라고 여기다가 작가 노트를 써서 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봐라 이렇게 읽어라라고 가이드를 해주냐라고. 근데 이제 대개는 좋은 소리만 듣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지적질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다음에 쓸 때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작가 노트 박스를 뒤에다 치는 거죠. 뒤에다 쳐가지고 작가와 생각 맞춰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갖고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기자 출신이시라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있으신 있어요. 것 같아요. 예.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해를 하건 말건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설득시키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설집이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게 네네. 보통의 소설과는 조금 다르게 메시지가 굉장히 다른 책에 비해서 명확한 느낌이 메시지가 명확하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설이 아니라 네. 그 칼럼. 네,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어렴풋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작가님의 입으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작가님 말씀하시고 싶은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혹은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어문계열 전공자고 어문계열 전공이라는 게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이쁘게 만들고 그 말장난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의식.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얼마만큼 사람에 주목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벌써 오랜 세월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자본주의에 태어나서
네. 자본주의에서 지금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사회는 굉장히 뭐랄까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죠. 정말 최빈국에서 최고 이제 잘 사는 나라까지 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이 가치를 돈에 두려고 하는,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이것이 이 지상 이제 삶의 목표인 사람, 배금주의, 뭐 순금주의, 뭐 돈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뭐 행실이 그렇지 못해도 존경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인간미가 대단히 실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삶 속에서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아니다. 돈도 돈이지만, 뭐 권력, 명예, 돈 다 좋지만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에 집중하자. 이게 뭐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에 집중하자라는 메시지. 근데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제 자신이 돈에 막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얘기를, 이 군색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썩 큰 돈 욕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아요. 아무래도 인권 강의도 오래 하셨고, 예, 인권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그 작가님이시기 때문인지, 뭐, 예를 들면, 뭐, 황홀한 무지개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 그렇죠. 그렇죠. 꽃넉도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의 그렇죠. 인간 자체로서의 본인이 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예. 그런 것들. 또, 야만의- 내가 왜, 이런. 이것도 이것도 왜 못난 놈은 죽어야 되나? 그런 못났다고?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인권을 소재로 한 네. 거고요. 야만의 시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주인공으로 나서서 1인칭으로 쓴 건 아닙니다만,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놓고 내가 3인칭으로 그 친구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쓴 건데, 이 야만의 시대는 제가 어려서 경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에서 그 만연했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폭력, 교사들에 의한 학생의 폭력, 가정에서 형제나 부모에 의한 폭력, 동네 나가면 동네 선배들에 의한 폭력, 군대 가면 군대 폭력, 이 만연했던 폭력성, 이걸 고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뭐 그런 주제죠. 그 다음에 뭐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한 성실한 공무원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제 가는데, 그에게는 남에게 알리지 않은 상처가 있죠. 근데 그게 금이 환영한 고향에서 그냥 그 무심코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 인생의 목표를 이제 전환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지함에서 받은 상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보면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인권, 인문, 뭐 이런 것들이 제 항상 관심이니까, 결국은 작가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네. 내가 돈 하고 돈 버는 법 하면 이제 저도 뭐 1억으로 뭐 얼마 버는 법. 100억 버는 법, 4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재테크 방법, 뭐 이런 책을 쓰겠죠. 요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새로운 부분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책을 좀 따라가는 유행이 한동안 있었다면, 있지요. 요즘은 또 인문학에 또 눈을 돌리고 있는. 그건 대단히 친구들이 다행스러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돈 버는 법, 똑똑한 아이로 키워라, 스카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다.
뭐, 아파트 재테크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읽고 책 읽었다라고 하면, 전 좀, 부하나요. 그건 책 읽은 게 아니에요. 욕망을 부추기고, 사실은 좋은 책을 읽고, 야, 그런 거 다 부질없고, 정말 인간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한 것이고, 이웃이 소중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까, 이런, 정말 양식이 되는 책을 읽고 나서 책 읽었다고 하는 거지, 무슨 재테크 책 읽고, 한 달에 몇 권 책 읽었다에 카운팅 한다는 건 저는 용납이 좀 안 돼요. 작가님의 인권 강의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작가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강의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런저런 분야의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강의를 뭐 소수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몇백 명 놓고 하는 강의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강의를 하고 어쩔 때는요, 내가 생각해도 입에 쫙 붙게, 야, 이 사람들 오늘 행복했겠다. 내 강의 되게 좋았다. 라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나부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안 잡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잘한 강의든 그렇지 않은 강의든 강의를 하고 나면 공통점은 이게 다 휘발된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무심코 버릴 게 아니라, 요새 휴대폰 좋으니까 휴대폰에다 저장을 하자 했던 건데, 누가 그거 유튜브로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올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구독자도 한 1000여 명 지금 됐고, 1000명이 넘으셨군요.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몇 명 부족해요. 빨리 구독하셔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겠네요. 예, 편집해서 올려야죠. 네. 잘 나오고 있길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제발 좀, 돈돈돈돈 하고 살지는 마세요. 진짜 좀 풍요롭게 취미 활동도 하고,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이상, 아니, 우리 사회자님 잘 생각해보세요.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 보일러 절절절절 끓고, 내 차 타고, 뭐 삼시세끼 쌀 떨어져서 걱정하는 일 없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옆에 집 그 외제차 사면 그거 못 사서 한 달, 저 옆집 여자가 막 굉장히 비싼 코트 입고 다니면 그거 못 사서 한 달,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괴로워요. 평생 따라갈 수도 없고, 저는 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에 웬만하면 좀 만족하고, 뭐, 절대 빈곤은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 사람은 뭘 가졌는데 나는 왜 없어? 저 사람은 큰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작은 차를 타? 이런 상대적인 빈곤인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즐기고, 행복하고, 배려하고, 좀 취미 생활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책도 좀 읽고, 이런, 양서. 제목은 거칠어도 이 내용은 대단히, 양서죠? 네. 양서를 좀 많이 읽고, 그래야 마음이 순화되고, 생각이 바뀌는 거지, 계속 욕망을 펌프질하는 책을 읽는 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맙네요. 예. 오늘 우리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문학관에서 이 소설집 조뚜의 김도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소설집은 주로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어서, 예. 또 지명 등이 저에게, 특히 저에게, 네네. 대전 분들에게 또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뭔가 생동감 있고 사실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쉽게 읽혀요. 네, 쉽게 읽히죠. 예, 짧은 문장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읽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혹은 인간성의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작가님의 철학이 잘 읽으셨네. 책이라고 제대로 읽으셨네.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도훈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대전 문학관에서는 문학 관련 행사나 모임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문학을 사랑하는 대전 시민과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기 활용하시면 좋아요.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